세키가하라 1600년 10월 21일 첫 번째 전투의 물결 7명의 적군 사무라이가 카오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장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였습니다. 대련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으며 완벽한 기술과 완벽한 규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자세로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높게 들어왔고 그는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뻣뻣하고 완고한 자세는 방향을 틀 수 없었습니다. 칼날이 그의 갈비뼈를 베고 지나갔습니다. 고통이 폭발하고 피가 튀었습니다. 그는 자세를 추스르려 했지만 그의 완벽한 기술은 오직 완벽한 조건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지금 이곳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세 번의 공격이 더 이어졌고 그의 갑옷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30초, 가장 강력했던 전사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10피트 떨어진 곳에서 리쿠라는 이름의 체구가 작은 사무라이는 바위 주위를 흐르는 물처럼 7명의 공격자들 사이를 유연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자세는 없었지만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카오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3개월 전 그들의 스승은 두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가올 전투에서 살아남을 자는 누구인가? 카오가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스승님. 제가 더 강하고 더 빠르며 더 규율이 잡혀 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오, 너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아름답고 강하다. 하지만 강철은 부러지기 마련이다. 스승은 리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물처럼 부드럽다. 물은 부서지지 않는다. 물은 흐르고 적응하며 살아남는다. 카오는 스승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그는 비로소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즈노 코코로, 즉 물과 같은 마음입니다. 힘이 다했을 때 사무라이를 살아남게 한 바로 그 원칙입니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살아남은 전사들은 가장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강철이 아니라 물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강철입니다. 당신의 일, 인간관계, 사고방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강하다는 것이 절대 굽히지 않는 것이라고 믿지만 그 경직성이야말로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물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성장하여 더 많은 전사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카오가 어떻게 흐르는 법을 배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각성, 경직된 전사, 1600년 1월, 미노 영지. 카오가 24살이 되던 해 그는 완벽함이 오히려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카게류 도장의 태신 스승 밑에서 수련을 받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동틀녘, 머리 위로 1000번의 검을 내리치는 훈련을 했습니다. 완벽한 자세, 한치의 오차도 어떤 지름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술은 흠잡을 데 없이 실행되었고 모든 자세는 정확했으며 모든 움직임은 통제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를 강철 카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찬사였습니다. 그는 부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대련을 할 때면 상대방은 그의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그의 공격은 번개처럼 빨랐고 발놀림은 결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기술, 압도적인 규율, 그리고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태신 스승은 카오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려였을까요? 어느 날 훈련이 끝난 저녁, 스승이 그를 따로 불렀습니다. 카오, 너는 내가 40년 동안 가르친 제자 중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검객이다. 카오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하지만 스승이 책상 위에서 2개의 물건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곧고 단단하게 벼려진 아름다운 강철 막대기, 그리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볼품없는 가죽끈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하냐? 당연히 강철입니다. 스승은 가죽끈을 쉽게 구부렸습니다. 그러고는 강철을 구부리려 했습니다. 강철은 꼿꼿했습니다.
더 강한 힘을 주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강철을 바닥에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강철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죽끈은 온전했습니다. 카오, 너는 이 강철과 같다. 아름답고 강하고 완벽하지. 하지만 너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어떤 약점입니까? 너는 적응하지 못한다. 너는 통제된 완벽한 조건에서 예측 가능한 기술을 쓰는 협조적인 상대와 수련해왔다. 넌 한 번도 혼돈을 마주한 적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적도 없으며 너의 완벽한 자세를 강제로 버려야만 했던 적도 없다. 카오는 방어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의 규율이 곧 저의 힘입니다. 너의 규율은 강철이고 강철은 부러진다. 스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카오. 나라가 갈라지고 있어. 동쪽의 도쿠가와 서쪽의 이시다, 미스나리. 곧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전은 도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는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싸움을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지만 실제로 벌어질 현실의 싸움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날 밤 카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는 적응하지 못한다는 스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적응한다는 것은 마치 약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규율을 버리고 완벽함을 타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굽히지 않고 완벽한 반복을 통해 꼿꼿한 힘을 길러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틀렸단 말입니까? 3개월 후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동군과 서군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영주의 군대가 미노 영지의 세키가하라에서 이시단의 군대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투였습니다. 카오의 영주는 동군의 편에 섰습니다. 도장에서는 20명의 전사를 파병하기로 했고 카오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태신 스승이 무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스승의 시선이 카오에게 머물렀습니다. 너희 중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닐 것이다.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당시 카오에게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말은 그의 모든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2장 원칙 미즈노 코코로 전투 2주 전 산속의 사찰 태신 스승은 카오와 3명의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산속에 있는 선불교 사찰로 순례를 떠났습니다. 전투에 임하기 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지혜다. 그들은 해질역에 도착했습니다. 류탄이라는 이름의 노승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류탄은 그들을 사찰 뒤편의 폭포로 데려갔습니다. 폭포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물보라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일 동이 트면 너희는 이 폭포수 아래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소기, 즉 정화의식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 바로 가르침이 담겨 있다. 다음 날 아침 카오는 윗옷을 벗고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포수는 1000개의 망치처럼 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저항했습니다. 근육을 긴장시키고 물과 싸우며 강철처럼 흔들림 없이 버티려 했습니다.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지만 그는 움직이기를 거부했고 굽히기를 거부했습니다. 5분 후 류탄이 그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너는 물과 싸웠다. 저는 견뎌냈습니다. 아니, 너는 저항했다. 잘 보아라. 약한 제자인 리쿠가 폭포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몸을 긴장시키는 대신 오히려 힘을 뺐습니다. 그의 몸은 물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물줄기가 그를 밀어내면 그는 물러섰고 힘이 약해지면 다시 몸을 폈습니다. 그는 20분 동안 폭포수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지치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류탄이 카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큰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틀렸다.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스님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가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마. 그들은 작은 연못 앞에 앉았습니다. 수면은 하늘을 비추며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류탄이 물속으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잔물결이 밖으로 퍼져나갔고 하늘의 그림자가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물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미즈노 코코로, 물과 같은 마음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카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에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적응한다. 컵에 부으면 컵이 되고 병에 부으면 병이 된다. 물은 결코 자신을 담는 그릇에 저항하지 않는다. 둘째, 흐른다. 흐르는 시냇물에 바위를 놓으면 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바위를 피해 부드럽게 흘러간다. 바위는 그대로 남지만 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셋째, 반영한다. 물이 고요할 때는 현실을 완벽하게 비춘다. 물결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일그러지지만 다시 고요해지면 진실이 돌아온다. 류탄이 카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물이 아니다. 너는 얼음이다.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겉모습만 아름다울 뿐이다. 압력이 가해지고 열기가 다가오면 너는 적응하지 못하고 부서져 버린다. 하지만 스님, 저는 규율이란 절대 굽히지 않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규율이란 마음을 훈련하여 상황에 알맞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지 온몸으로 모든 것에 저항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태신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오, 나는 너에게 기술을 가르쳤지만 류탄 스님은 너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도장에서는 네가 아는 상대와 아는 기술로 맞선다. 상황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뻣뻣해도 괜찮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혼돈이 지배한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공격해온다. 너의 검이 부러지고 발이 미끄러지며 네가 세운 계획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 순간 경직성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적응력만이 너를 살릴 것이다. 류탄이 말을 이었습니다. 살아남는 사무라이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다. 흐르는 자다. 밀면 물러서고 당기면 나아간다. 상황이 변하면 그들도 변한다. 이것이 미즈노 코코로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오륜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이것이다. 전투에서는 물이 되어라. 적의 형태에 적응하라. 빈틈으로 흘러들어가라.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타격하라. 류탄이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이 이 물과 같아지도록 훈련해야 한다. 가능할 때는 고요하고 맑게,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적응하며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결코 저항하지 마라. 카오의 내면에서 무언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까? 너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다. 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던 적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아라. 마음이 통제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완벽하게 반응했던 적이 언제였느냐. 카오는 수련 중 뒤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날아왔던 때를 기억해냈습니다. 의식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몸이 흐르듯 반응했습니다. 생각도 없었고 저항도 없었으며 오직 반응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류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즈노 코코로다. 너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았다. 이제 그 상태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역사 속의 수많은 전사들 역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경직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력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존재와 목적 채널에서는 이 가르침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흐르는 물의 길이 되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하며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만약 카오의 고뇌가 여러분 자신의 굳어버린 마음과 닮아 있다면 저희와 함께 이 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카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절대 굽히지 않는 것이 정말로 강함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카오는 자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외상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진정한 미즈노 코코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식적인 마음은 꺼졌고 철저히 훈련된 몸이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모든 적이 다르고 모든 상황이 독특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각각의 상황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머리로 이 공격은 높게 들어오니 이렇게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움직이고 흘렀습니다. 높게 들어오는 공격에는 몸을 낮추어 물처럼 흘렀고 찌르기 공격은 방향을 틀어 흘려보냈으며 잡으려 할 때는 물처럼 미끄러져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기술은 불완전했고 형태는 일관성이 없었지만 그 효율성만큼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곁에서는
리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을 흐르는 두 갈래의 물줄기처럼 의식적으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같은 흐름에 반응했습니다. 태신 스승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혼돈 속을 헤쳐나갔습니다. 70살의 노구로 힘은 없었지만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물에는 나이가 없으며 오직 흐름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적군은 해변의 파도처럼 그들 앞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상황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서군은 무너졌습니다. 장군들은 항복했고 병사들은 도망쳤습니다. 전투가 끝났습니다. 도쿠가와가 승리했습니다. 동군이 일본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카오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 부대에서 가장 강한 전사도 아니었고 가장 기술이 뛰어난 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흐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3장 시험, 흐르는 법을 배우다. 전투 일주일 전 사찰에서의 수련. 류타는 카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훈련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정해진 자세도 약속된 형태도 없이 오직 현재 일어나는 일에만 반응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은 단순하지만 가혹했습니다. 카오가 원의 중심에 서면 목검을 든 4명의 승려가 방향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공격해왔습니다. 일정한 패턴도 사전 경고도 규칙도 없었습니다. 너는 예측할 수 없다. 오직 물처럼 흐를 수밖에. 첫째 날은 재앙이었습니다. 카오는 자신의 완벽한 기술을 사용하려 했지만 공격은 너무나도 무작위로 날아왔습니다. 그가 한 상대에게 집중할 때면 다른 상대가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그가 자세를 잡으려 하면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날아오는 공격 때문에 자세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그는 수십 번을 맞았습니다. 완벽한 방어는 무용지물이었고 잘 훈련된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노력하고 더 긴장하며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혼돈에 저항할수록 혼돈은 그를 더욱 집어삼켰습니다. 1시간 후 류탄이 훈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격이 너무 무작위였습니다. 바로 그거다. 혼돈 속에서는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 혼돈과 함께 흘러야만 한다. 둘째 날, 리쿠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카오보다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한 그 제자가 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무작위 공격이 날아왔지만 리쿠는 그 공격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왼쪽에서 공격이 오면 몸을 왼쪽으로 흐르듯 피했습니다. 뒤에서 압박이 오면 회전하며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며 공격의 힘에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카오의 완벽한 자세와 비교하면 그의 움직임은 엉성해 보였지만 그는 대부분의 타격을 피했습니다. 맞았을 때조차도 충격과 함께 몸을 굴려 온전한 힘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이느냐? 류탄이 물었습니다. 카오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직접 해내는 것은 달랐습니다. 셋째 날, 마침내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류탄이 훈련 방식을 바꿨습니다. 눈을 감아라. 네? 너는 시각에 의존해 공격이 오는 것을 보려고 한다. 그래서 긴장하는 것이다. 너는 예측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지 말고 타격이 오기 전 공기의 움직임을 느껴라. 눈으로 보기 전에 너의 몸이 먼저 알 것이다. 몸을 믿어라. 카오가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머릿속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볼 수도, 예측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몸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했지만 갈수록 그의 머리가 공격을 인지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물처럼 흘러 공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심이다. 류탄이 말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미즈노 코코로로 가는 관문이다. 다섯째 날, 통합의 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카오는 이기려는 노력, 멋지게 보이려는 노력,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모두 멈췄습니다. 그저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이 오면 오른쪽으로 흘렀고 위에서 공격이 오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 명이 공격해 올 때는 움직여서 하나의 각도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처럼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태신 스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가 왜 리쿠는 살아남고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는지 알겠느냐? 리쿠가 너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규율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다. 규율을 다르게 적용하라는 뜻이다. 너의 기술은 여전히 남아있다. 너의 훈련도 그대로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들은 완벽함이 아닌 적응력을 위해 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20년 동안 너는 완벽한 기술이라는 어휘를 쌓아왔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정해진 순서와 통제된 조건에서 쓰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었다. 이제 너는 그 언어 자체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즉흥적으로 결합할지, 그리고 언제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다. 기술은 변하지 않지만 기술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다. 기술을 꽉 움켜쥐는 대신 부드럽게 쥐는 법을 배운 것이다. 류탄이 덧붙였습니다. 미즈노 코코로란 형태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물은 고정된 형태가 없지만 언제나 상황에 가장 알맞은 형태를 취한다. 컵, 병, 시냇물, 바다. 물은 필요한 모습으로 변한다. 너 역시 이 순간에는 이런 형태, 저 순간에는 저 형태가 되어야 한다. 혼돈 속에서는 무형으로, 고요함 속에서는 완벽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 7째 날, 마지막 시험. 카오가 눈을 뜨고 원 안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승려가 전속력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카오의 평생 처음으로 그는 물처럼 흘렀습니다. 생각도 계획도 예측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반응했습니다. 몸이 물결처럼 움직였습니다. 밀면 물러섰고 당기면 나아갔습니다. 포위당하면 빈틈을 찾았고 타격이 오면 흡수하여 흘려보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맞기도 했지만 그는 적응하고 흐르며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났을 때 카오는 완전히 지쳤지만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완벽한 기술, 그 너머의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적응력을 경험했습니다. 태신 스승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너는 준비가 되었다. 완벽한 전투가 아니라 진짜 현실의 전투의 말이다. 하지만 카오는 진짜 전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찰에서의 시험은 통제된 것이었습니다. 승려들은 타격의 힘을 조절했고 바닥은 평평했으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련이었습니다. 세키가하라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의 마음을 가졌든 아니든 카오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진짜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4장, 전사의 심리학, 적응의 과학. 전투 출정 전날 밤 태신 스승과 류탄 스님은 전사들과 함께 앉아 미즈노 코코로 이면에 담긴 깊은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왜 힘이 다했을 때 물의 마음이 전사를 구하는지 설명하겠다. 경직성의 뇌과학적 진실. 너희의 뇌는 반복을 통해 패턴을 만든다. 수만 번 연습한 모든 기술은 너희의 뇌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이 곧 숙련이다. 하지만 대가가 따른다. 오직 완벽한 조건에서만 훈련할 때 너희의 뇌는 이 기술은 이 상황에서만 통한다고 학습하게 된다. 신경의 경로는 한정되고 제한된다. 다른 지형, 다수의 적, 무기의 파손, 다친 몸 등 상황이 변할 때 뇌는 패턴을 찾다가 실패하고 결국 얼어붙고 만다. 이것이 바로 훗날 인지적 경직성이라 불리게 될 현상이다. 기존의 패턴이 실패했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전투에서 인지적 경직성은 곧 죽음이다. 류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의 마음은 다른 신경 경로를 훈련한다. 이 상황에서 이 기술을 쓴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적응한다를 훈련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무작위 공격을 받으며 패턴을 깨트리는 훈련을 할 때 너희는 뇌가 정해진 경로 없이 기능하도록 가르친 것이다. 너희는 훗날 인지적 유연성이라 불릴 능력을 기른 것이다. 과거의 사무라이들은 이런 과학적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 원리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무사시가 수년간 다양한 유파를 상대로 무작위 결투를 벌였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경직성을 막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무사시의 온전한 가르침. 태신 스승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오륜서의 수륜, 즉 물의 장이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다. 물의 정신은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다. 때로는 한 방울의 물이 되고 때로는 거친 바다가 된다.
물은 맑고 푸른 빛을 띈다. 그 맑음을 바탕으로 나의 검수를 설명하겠다. 나의 유파에서 마음은 물과 같아야 한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된다. 물은 그 어떤 요소보다도 다재다능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더 깊은 지혜가 있다. 무사시는 또 이렇게 적었다. 전투에서는 네가 배운 기술을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철저히 훈련하라. 이것이 핵심이다. 기술을 생각하는 순간 너는 이미 진 것이다. 마음은 텅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꽉 차 있어야 한다. 생각은 비우고 가능성으로 가득 채워라. 이것이 바로 무심과 결합된 미즈노 코코로다. 물의 마음과 무심, 이 둘이 만나 완벽한 적응력을 만들어낸다. 스토아 철학과의 유사성, 훗날 너희가 알게 될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이와 비슷한 진리를 깨달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다.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바꾸고 적응시킨다. 행동을 방해하는 것이 오히려 행동을 나아가게 한다. 길을 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위를 피해 흐르는 물의 이치다. 장애물은 기회가 되고 저항은 새로운 방향이 된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일이 네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평온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담는 그릇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에 적응하는 것이다. 물의 마음이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 왜 물의 마음이 통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인지적 과부하를 줄여준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버릴 때 마음은 비로소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는 공간을 얻는다. 덜 집착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몰입 상태, 즉 흐름의 상태를 가능하게 한다. 운동선수들이 존전이라고 부르는 상태다. 의식적인 마음이 고요해지고 훈련된 몸이 주도권을 투입 때 물의 마음은 그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고 오직 반응만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완벽함을 유지하려는 걱정을 멈추고 살아남는 데 집중하게 된다. 류탄이 덧붙였습니다. 선불교에는 전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죽어라 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이겠느냐?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마음속에서 이미 한 번 죽었다면 더 이상 죽음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알맞게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물에는 두려움이 없다. 물은 자신이 담길 그릇을 걱정하지 않는다. 물은 그저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계속 흐를 뿐이다. 물의 마음을 기르면 너희 역시 이와 같아질 것이다.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다가오는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이다. 전투에서의 적용. 태신 스승이 카오를 상대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도장의 완벽한 조건에서는 너의 강철 같은 기술이 물의 마음보다 우월하다. 네가 더 빠르고 더 강하며 더 정확하다. 스승이 느리고 예측 가능한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카오는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스승이 돌연 타격 중간에 공격 방향을 바꿔 카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는 목에 목검을 겨누었습니다. 현실은 협조적이지 않다. 뻣뻣한 기술을 가진 전사는 내리치는 공격만을 예상하다가 상황이 변하면 적응하지 못한다. 물의 마음을 가진 전사는 변화를 감지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 내일 세키가하라에서 너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형, 적들의 낯선 기술, 부러지는 무기, 쓰러지는 동료, 실패하는 작전, 도처에 널린 혼돈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완벽한 기술은 단 몇 분 만에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물의 마음을 길렀다면 너희는 적응하고 흐르며 살아남을 것이다. 마지막 지혜. 사무라이들이 깨달았던 것, 무사시가 60번의 무패 결투를 통해 증명했던 것, 그리고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전사들을 살아남게 했던 지혜는 바로 이것이다. 가장 강력한 전사는 절대 굽히지 않는 자가 아니다. 부러지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구부러질 수 있는 자다. 압력이 가해지기 전까지는 강철이 물보다 강하다. 하지만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강철은 산산조각 나고 물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카오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강철과 강철이 부딪힐 때야
비로소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피가 땅을 적시고 혼돈이 강림할 때 말입니다. 세키가하라에서 이론은 현실이 될 것이고 오직 물만이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제5장 첫 번째 변화. 전투가 시작되다. 1600년 10월 21일 새벽 세키가하라. 16만 명의 전사들이 계곡에 집결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무라이 전투였습니다. 한쪽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 반대쪽에는 이시다 미스나리가 이끄는 서군이 진을 쳤습니다. 일본의 미래가 해 진력이면 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카오는 태신 스승의 도장에서 온 20명의 전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고동쳤고 손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계곡은 무장한 병사들, 나부끼는 깃발, 갑옷 부딪히는 소리, 말발굽 소리, 북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도장과도 달랐고 사찰에서의 통제된 훈련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군이 먼저 공격해왔습니다. 이시단의 군대가 돌진했습니다. 귀청을 찢는 듯한 함성이 들려왔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카오의 부대도 방어 진영을 갖췄습니다. 카오의 훈련된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완벽한 자세, 완벽한 손아귀 힘, 준비 완료. 적군이 파도처럼 그들을 향해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오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의 완벽한 자세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비에 젖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완벽한 손아귀의 힘도 흔들렸습니다. 손에는 땀이 나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의 완벽한 기술은 도장의 제자들처럼 싸우지 않는 적을 만나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적 사무라이는 거칠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높게 공격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낮게 찔러왔고 왼쪽으로 속임수를 쓴 뒤 오른쪽을 쳤습니다. 어깨를 무기로 쓰고 투구를 방패로 썼습니다. 카오는 자신이 훈련받은 기술로 대응하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완벽함을 요구했습니다. 완벽한 발놀림, 완벽한 거리, 완벽한 타이밍, 그곳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적의 칼이 카오의 팔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 첫 번째 고통, 자신의 훈련이 충분치 않았다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머리는 올바른 기술을 찾으려 발버둥쳤지만 이 혼돈 속에서 쓸 수 있는 올바른 기술이란 없었습니다. 그때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폭포수 아래에서 저항하며 느꼈던 고통, 그리고 힘을 빼고 물결에 순응했을 때의 해방감. 그는 완벽한 기술을 쓰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자세를 유지하려는 고집을 버렸습니다. 적이 거칠게 밀고 들어올 때 카오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만들고 적의 힘의 방향을 흘려보냈습니다. 적이 왼쪽으로 속임수를 쓸 때도 왼쪽을 막겠다고 섣불리 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지키며 진짜 공격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공격과 함께 물처럼 흘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우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적이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그의 거친 공격은 허공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카오는 바위를 피해 흐르는 물처럼 적의 공격 사이를 유연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빈틈이 보였습니다. 적이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카오는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검이 빈틈을 파고들었고 적이 쓰러졌습니다. 카오는 갇힌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적응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3시간이 흐른 뒤 전투는 참혹해졌습니다. 카오의 부대는 밀려났다가 흩어지고 다시 뭉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병력의 절반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바닥은 피로 미끄러웠고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대형은 무너졌고 335 흩어져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카오는 적군 3명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도장이었다면 거뜬히 이겨낼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치고 다치고 공포에 질린 지금 그의 몸속에 깊이 밴 강철의 본능은 방어 자세를 굳게 유지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서서 방어만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3명의 적이 번갈아가며 그를 지치게 만들고 빈틈을 노릴 것이 뻔했습니다. 물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물은 흐르고 빈틈을 찾으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카오는 적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적 사이 공간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한 번에 1명만 공격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든 것입니다.
한 명이 공격해 올 때 카오는 그 공격의 방향을 틀어 두 번째 적의 동선과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흐르는 물처럼 가장 낮은 길을 찾았습니다. 거센 물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이용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 명의 적이 서로 부딪혀 엉켰고 세 번째 적이 주춤했습니다. 카오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 아니라 적응력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남았습니다. 태신 스승이 피투성이가 된 채 카오 곁에 섰습니다. 스승님도 흐르고 계시군요. 나는 살아남고 있다. 그게 그거다. 스승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강철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부서진 채로 남느냐 아니면 흐르고 온전하게 남느냐의 차이지. 그들의 주위로 전투는 계속 맹렬히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카오는 변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미즈노 코코로가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다가올 시련은 그의 내면의 변화가 지옥 같은 전장을 뚫고 나갈 만큼 깊이 뿌리 내렸는지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카오를 비롯한 어느 전사도 알지 못했던 사실은 진짜 위기는 이미 이겼다고 생각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로가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경계심이 풀렸을 때 물은 한 번 더 흘러야만 합니다. 전투에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첫 번째 격돌이 아니라 살아남았다고 안도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안도감이 경계심을 집어삼키고 흐름을 멈춘 채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 세키가 하라에서 그 치명적인 순간은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6장, 깊은 수련의 과정, 물이 고요해지다. 오후, 전황이 바뀌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동군이 승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군의 여러 장군이 이시다를 배신하고 편을 바꾼 것입니다. 흐름은 결정적으로 도쿠가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카오의 부대는 언덕 위로 재집결했습니다. 전투는 저 아래 계곡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태신 스승은 살아남은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20명 중 남은 이는 12명이었습니다. 쉬어라. 물을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음식을 먹어둬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카오는 나무에 기대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치명상인 곳은 없었지만 여러 군데 상처를 입어 체력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도 상처를 치료하고 무기를 점검하며 텅 빈 눈으로 발 아래 펼쳐진 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약한 제자였던 리쿠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리쿠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더 강했던 전사들이 쓰러지는 동안 그는 혼돈 속을 다치지 않고 유유히 흘러다녔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겠지? 리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인가? 왜 스승님께서 나는 살아남고 너는 죽을 것이라 하셨는지 말이야. 카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도 적응했어. 나도 배웠고 이렇게 살아남았잖아. 너는 미즈노 코코로에 닿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마스터하지는 못했어. 리쿠가 진지한 표정으로 카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혼돈 속에서 흐르는 게 아니야. 혼돈이 끝난 후에도 계속 흐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무슨 뜻이지? 지금 넌 긴장을 풀고 다시 굳어지고 있어. 또다시 강철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 당장의 위협이 사라졌으니 마음이 다시 단단해져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폭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물이 얼음이 되지는 않아. 물은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 속에서도 혼돈과 평화 속에서도 언제나 물로 남아있지. 네가 지금 다시 뻣뻣해진다면 다음 파도가 덮쳐왔을 때 넌 얼어붙고 말 거야. 그리고 전장에서 얼어붙는다는 건 곧 죽음이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신 스승이 다가왔습니다. 리쿠의 말이 맞다. 원칙을 한번 경험하는 것과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바로 일관성에 있다. 스승이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전사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생존 본능이 그들을 억지로 그렇게 만들지. 하지만 생존하고 나면 그들은 다시 옛날의 패턴으로 돌아간다. 다시 경직되고 통제하려 들지. 미즈노 코코로는 위기 상황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방식이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항상성,
언제나 흐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카오도 느꼈습니다. 완벽한 기술이 주는 편안함, 정해진 반응이 주는 안전함, 그 옛날의 습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도 느꼈습니다. 저 아래 계곡에서는 언제든 다시 혼돈이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시 경직된다면 아침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선이다. 태신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 스승은 눈을 반쯤 감고 호흡을 조절하며 정식 명상 자세를 시범 보였습니다. 5분 동안 내 마음을 고요함으로 돌려놓아라. 경직된 고요함이 아니라 물 같은 고요함이다. 연못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맑게 비추어낸다. 카오는 눈을 감고 명상을 시도했지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전장의 잔상들, 전사한 동료들의 얼굴, 자신이 죽인 적군, 공포,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생각에 저항하지 마라. 태신 스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면에 비친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물은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생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서서히 요동치던 마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잔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카오는 잔잔한 연못 위로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듯 집착 없이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할 뿐 붙잡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곧 지나갔습니다. 극심한 피로가 느껴졌지만 싸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피로는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적을 향한 대비 태세가 갖춰졌지만 억지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게 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치고 상처 입고 두려웠지만 경직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물이 되었습니다. 지친 물일지언정 여전히 흐를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리쿠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는 두 번째 단계를 배우고 있구나. 고요함 속에서 흐르는 법.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지? 다른 이들에게 흐르는 법을 가르치는 것. 카오가 대답하기도 전에 계곡 아래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황이 다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군이 최후의 발악으로 맹공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들어라. 태신 스승이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물결이다. 이번이 끝나면 도쿠가와가 승리하거나 우리 모두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전사들이 일어섰습니다. 카오는 검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하지도 완벽한 자세를 잡으려 노력하지도 첫 번째 기술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숨을 쉬고 현재에 존재하며 다가올 어떤 것에도 반응할 준비를 하고 섰습니다. 컵에 부어지는 물처럼 그는 그 순간의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물처럼 장애물을 돌아 흐를 것입니다. 고요한 물처럼 현실을 맑게 비추고 적절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적군이 언덕을 향해 돌진해왔고 카오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물처럼 산을 따라 흘러내려갔습니다. 제7장 최후의 대결. 물이 얼음을 만날 때 저녁 무렵 전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처에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고 땅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기에는 매연과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카오는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장에서 파병된 20명 중 단 7명만이 남았습니다. 태신 스승, 리쿠, 카오, 그리고 다른 4명, 13명은 전사했고 그 중에는 가장 강했던 전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뻣뻣한 자들, 완벽한 기술과 압도적인 힘에 의존했던 강철 같은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직 적응할 줄 알았던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둠이 내릴 즈음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는 서군 전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퇴각 과정에서 뒤처진 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동군 전사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들 대부분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전투는 끝났습니다. 굳이 지금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대에서 온 덩치 큰 사무라이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엄청난 괴력으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그는 영광을 한 번 더 누릴 심산으로 외쳤습니다. 서군 전사는 약한 힘으로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지치고 심한 상처를 입어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덩치 큰 사무라이가 자신만만하게 돌진했습니다.
그의 기술은 완벽했고 파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칼이 망치처럼 내리찍혔습니다. 하지만 서군 전사는 방어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물처럼 흘러 움직였습니다. 공격은 간발의 차로 빗나갔습니다. 바위 주위를 흐르는 물처럼 서군 전사의 몸이 날아오는 칼을 부드럽게 피해간 것입니다. 덩치 큰 사무라이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도 서군 전사는 물처럼 흘렀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저 상황에 적응할 뿐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무라이는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가 난 그는 기술을 버리고 순수한 공격성만으로 무작정 검을 휘둘렀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않는 이 성가신 상대를 박살 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서군 전사가 반격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정교한 일격이었습니다. 덩치 큰 사무라이가 굉음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사위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카오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덩치 큰 사무라이는 강철이었습니다. 강하고 단단하며 통제된 상황에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물과 같이 완벽한 적응력을 갖춘 상대를 만나자 그의 강함은 오히려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격을 가한 서군 전사는 직후 쓰러졌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신 스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사여, 이름이 무엇인가? 서군 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키무라, 이시다, 영주를 모셨소. 자네는 미즈노 코코로의 정신으로 싸우는군. 유키무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 가르침을 알고 있다니. 우리는 모두 그 가르침을 알고 있네. 스승은 카오와 다른 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에서 물과 같은 마음으로 싸웠소. 태신 스승이 유키무라에게 다가가 물을 건넸습니다. 전투는 끝났네. 자네는 명예롭게 싸웠어. 힘만 믿었다면 진작 죽었겠지만 자네의 적응력이 자네를 살렸네. 계속 살게 해주지는 못할 것 같군. 유키무라가 자신의 상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침을 보지 못할 것 같소.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시게. 자네는 옛 사무라이들이 항상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네. 살아남는 전사는 가장 강하거나 빠른 자가 아니야. 흐르는 자이지. 유키무라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스승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지. 물이 되라고. 나는 그게 나약해지라는 뜻인 줄 알았어. 이제야 알겠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가르침이었음을.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야. 태신 스승이 그의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며 전장 안팎에서 의미를 갖는 유일한 강함이라네. 그들은 밤새도록 유키무라의 곁을 지켰습니다. 소속을 따지면 적이었지만 철학으로 이어진 형제들이었습니다. 미즈노 코코로는 아군과 적군을 초월한다는 깨달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유키무라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카오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나는 이번 전투 전에도 100번의 전투에서 살아남았소. 뛰어난 기술 때문이 아니라 물의 마음 덕분이었지. 오늘 마침내 그 의미를 이해하는 전사들을 만났군. 이제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겠소. 이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알았으니 태신 스승이 무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라. 세키가하라에서 가장 강한 전사들이 가장 먼저 죽었다. 가장 뻣뻣하고 경직된 자들이 가장 빨리 죽었다. 하지만 동군이든 서군이든 아군이든 적군이든 물처럼 흐른 자들은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 전쟁은 너희의 기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현실은 너희의 완벽함을 존중하지 않는다. 삶 그 자체가 혼돈이며 혼돈 속에서는 오직 물만이 살아남는다. 카오. 스승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강철의 모습으로 이곳에 왔다. 아름답고 완벽하며 굳건한 강철이었다. 그러나 너는 첫 1시간 안에 부서져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흐르는 법을 배웠다. 미즈노 코코로에 닿았다. 적응했고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이다. 전투는 끝났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도장으로 돌아가 통제된 조건에 다시 놓일 것이다. 그때 너의 모든 본능이 다시 강철로, 엄격한 규율과 완벽한 기술로 돌아가라고 속삭일 것이다. 그러지 마라. 영원히 물의 상태로 머물러라. 평화와 전쟁, 성공과 실패, 질서와 혼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이다. 삶은 매일매일이 전투이기 때문이다.
매번 적이 바뀌고 지형이 다르며 상황은 끊임없이 변한다. 네가 다시 굳어지고 경직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닐지라도 영혼이 죽을 것이다. 물이라면 부드럽게 흘러갔을 압박 앞에서도 너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카오는 핏빛으로 물든 전장과 죽어간 수만 명의 시신들, 그리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머리가 아니라 뼛속 깊이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무라이들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바로 적응력을 마스터했던 것입니다. 전사의 진실, 3일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민호 영지를 향해 걸어가며 태신 스승은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카오, 너는 전장에서 미즈노 코코로를 배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사들은 여기서 실수를 범한다. 그들은 물의 마음이 오직 극단적인 상황, 혼돈이나 전투에서만 쓰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굳어져 버린다. 유연함은 응급 상황을 위해 아껴두려는 것이다. 이것은 틀렸다. 물은 언제 어디서나 물이다.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 속에서도, 바다에서도, 작은 컵 안에서도, 전투에서도,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말이다. 사무라이들이 깨달았던 것, 무사시가 증명했던 것, 그리고 유키무라가 죽어가며 깨달았던 사실이 바로 이것이다. 삶 그 자체가 하나의 전투다. 매 순간 모든 인간관계, 마주하는 모든 시련이 다 전장이다. 너의 계획이 실패할 때 그것이 전투다. 저항하지 말고 흐르며 적응하라. 관계가 변할 때 그것이 전투다. 집착하지 말고 흐르며 적응하라. 너의 몸이 나이 들고 늙어갈 때 그것이 전투다. 부정하지 말고 흐르며 적응하라. 확실했던 믿음이 무너질 때 그것이 전투다. 얼어붙지 말고 흐르며 적응하라. 미즈노 코코로를 오직 위기 상황에서만 실천하려는 전사는 정작 위기가 닥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평소에도 항상 물의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 리쿠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야, 카오.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는 훈련할 때든 쉴 때든 평화로울 때든 전쟁 중이든 항상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지. 넌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서야 물이 되었어. 그것도 훌륭한 발전이긴 해. 하지만 이제는 생존의 위협이 없을 때조차 스스로 물이 되기를 선택해야 해. 태신 스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사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가장 깊은 진리가 있다. 너희는 경직되는 것이 규율을 지키는 것이고 유연하게 흐르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규율은 뻣뻣한 형태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규율은 어떤 상황이 오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몸을 굳히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도의 통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철은 쉽다. 그저 단단함을 유지하고 절대 굽히지 않으면 되니까. 하지만 물은 어렵다.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고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야 하며 담기는 그릇마다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스터의 경지다. 무사시는 이렇게 썼다. 고정된 형태를 갖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수련해야 한다. 이해하겠느냐? 형태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련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모순이자 전사의 진실이다. 가장 강인한 마음은 가장 유연한 마음이다. 가장 규율 있는 전사는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전사다. 절대 부서지지 않는 정신은 모든 방향으로 구부러지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정신을 뜻한다. 카오는 스승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매 순간의 깨달음이 늘 알고 있었지만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진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럼 미즈노 코코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군요. 하나의 삶의 방식이네요. 그렇다. 위기 때만 꺼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 물이 죽어서 얼음이 되지 않는 한 계속 흐르듯 이 훈련은 영원히 끝나지 않겠군요. 바로 그거다. 태신 스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네가 원칙뿐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방식을 이해했구나.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카오의 발걸음은 지친 기색 없이 가벼웠습니다. 그는 세키가 하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성취는 그가 강철에서 물로
뻣뻣함에서 유연함으로, 부러지는 존재에서 결코 부러지지 않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강함,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고 적응하고 흐르며 살아남는 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즈노 코코로입니다. 그것이 전사의 진실입니다. 사무라이 수업의 끝, 10년 후 같은 도장. 이제 34이 된 카오가 어린 제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자세는 완벽했고 흠잡을 데 없었으며 나이에 맞지 않게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신 스승의 뒤를 이은 카오 대사는 과거 자신이 가졌던 그 경직성을 소년에게서 보았습니다. 타케루, 일어서라. 제자는 완벽한 자세로 일어섰습니다. 내 기술은 훌륭하다. 내가 최근 몇 년 동안 가르친 제자 중 단연 최고다. 소년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너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소년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카오 대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이 담긴 대야로 다가가 수면 위에 손바닥을 평평하게 얹었습니다. 내 손을 쳐라. 소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너의 그 완벽한 기술로 내 손을 쳐보아라. 소년은 빠르고 강하고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타격이 닿기 직전 카오의 손은 피하는 대신 공격과 함께 흘렀습니다. 바람에 움직이는 물결처럼 소년의 공격은 수면의 표면 장력 외에는 아무것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항도 없었고 타격의 충격도 없었습니다. 다시 소년은 더 세게 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의 완벽한 기술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왜 나를 치지 못하겠느냐? 스승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내가 뻣뻣하고 내가 무리기 때문이다. 카오는 대야에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수련했다. 미즈노 코코로, 물과 같은 마음. 나는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전투였던 세키가하라에서 이 원칙을 배웠다. 나는 그때 아름답고 강하고 완벽하며 뻣뻣한 강철의 모습으로 그곳에 갔다. 만약 그대로 싸웠다면 난 1시간도 안 돼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흐르는 법을 배웠다. 적응하고 물이 되는 법을.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다. 그는 제자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지금 과거의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 훌륭한 기술과 경직된 마음, 그리고 경직성은 곧 죽음이다. 내일부터 너의 훈련 방식을 바꾸겠다.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완벽한 적응력을 위한 훈련을 할 것이다. 무작위 공격, 예측 불가능한 지형, 부서진 패턴, 혼돈 속에서 수련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배웠던 것, 살아남은 모든 사무라이가 배웠던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결코 굽히지 않는 전사는 부러질 것이다. 하지만 흐르는 전사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시대를 초월하여 이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존재와 목적 채널에서는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과거의 낡은 역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으로서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것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물처럼 흐르는 길입니다. 이 수련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물처럼 훈련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 그 결심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오 스승님,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좋다. 카오가 미소 지었습니다. 폭포에서부터 시작하자꾸나. 가르침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되고 스승은 다시 배우는 자가 되며 물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유연하게 걸으십시오. 적응하며 훈련하십시오. 영원히 흐르십시오.